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란 방조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습니다. 윤석열 정권 내내 국정 2인자로서 내란 수괴 혐의 피고인을 보좌했고 탄핵에 앞서선 헌법재판관을 미임명해 헌재 공백을 꾀했으며 탄핵 심판에선 위증을 했고 탄핵 뒤엔 끝내 윤석열의 자리를 이어받으려 했던 인물. 그리고 계엄이 성공했으면 아마도 죽을 때까지 독재 권력을 누렸을 피고인에게 구형된 징역 15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 소식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선고 전에 열리는 마지막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내란에 연루된 국무위원 재판 중 가장 먼저 열린 결심 공판. 구형 앞두고 국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국무회의 상황 여전히 기억 안 나십니까? 내란 특검은 이번 사건을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규정하며 한 전 국무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의무는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의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하고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의사 정족수를 채웠을 뿐만 아니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단전 단수 임무를 점검하는 등 구체적인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는 겁니다. 다른 장관들이 건네받은 문건들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국회를 봉쇄하는 등의 폭동을 일으킬 것이라는 점 등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전 총리 측은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과의 대화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단전 단수를 논의했다는 게 증명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포고령을 수령했다는 수사기관 진술에 대해서도 당시 변호인이 그렇게 조언해 진술한 것일 뿐 실제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절벽에서 땅이 끊어지는 것처럼 그 순간 이후의 기억은 맥락도 없고 분명치도 않습니다. 한 전 총리는 최후 진술에서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면서도 계엄에 찬성하거나 계엄을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다고 변명했습니다.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일이기에 어떻게든 대통령의 뜻을 돌리고자 노력하였으나 도저히 힘이 닿지 않았습니다. 재판정에선 자신의 입장을 늘어놨지만 국민 앞에 입장을 말해달라는 취재진의 요청에는 답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1일 한 전 총리에 대한 판결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특검은 오늘 구형에 앞서 전두환 신군부의 내란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인물에 대한 판결문 중 일부를 인용했습니다. 힘에 밀려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변명하는 건 하급 관료의 일이다. 지위가 높고 책임이 막중한 경우엔 이러한 변명이 용납되지 않는다는 건데요. 이러한 인용을 하면서 특검이 오늘처럼 구형량을 결정한 근거가 무엇인지 구나연 기자의 보도를 보시죠. 특검은 구형에 앞서 전두환 신군부의 내란에 가담한 주영복 전 국방장관의 판결문을 인용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힘에 밀려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변명하는 것은 하려의 일이고 피고인들과 같이 지위가 높고 책임이 막중한 경우에는 이러한 변명이 용납되지 않는다. 국정 2인자였으면서도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하지 못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거짓 변명을 했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그간 한덕수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만류했지만 역부족이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왜 가만히 계셨습니까? 그게 저는 계속 만류하는 그런 입장을 계속 대통령께 전달을 하고 있었거든요. 지난 8월 법원은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한 전 총리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습니다. 이에 특검은 45년 전 벌어진 내란에 대한 법적인 판단을 들어 대통령에 대한 견제 의무가 있는 국무총리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피고인 한덕수에게 있음을 꼬집은 겁니다. 특검이 한 전 총리에 대해 요구한 형량은 주 전 국방장관이 받은 7년형의 2배인 15년형. 특검은 12.12 군사 반란과 광주 민주화 운동을 유혈 진압한 내란 사건 등에 대한 판결, 군사 정권을 벗어나 민주화로 달라진 시대 상황, 그리고 강화된 양형 기준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습니다. 또 한 전 총리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와 더불어 내란 방조 혐의도 함께 받고 있는 만큼 각 혐의에 대한 양형 차이도 따져본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는 5년 이상 징역 금고형부터 사형 또는 무기징역까지 상한이 높고 내란 방조 혐의는 10년 이상 50년 이하 징역 금고형으로 하한이 높습니다. 내란 특검의 부장급 이상 검사들은 오늘 아침 재판 직전까지도 토론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오늘 브리핑에서 이번 구형이 향후 이뤄지는 모든 구형 기준이 될 것이라며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민이 보고 사건을 판단해 주셨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영혼 없이 권력만을 따라다녀온 식민지형 관료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평온한 시절엔 유능한 공직자인 것처럼 칭송받으며 마치 거래와 협상의 달인이라는 듯 행세했지만 결국 경력의 정점이자 가장 위중하고 설득이 필요한 순간에선 그의 민낯이 드러나고야 말았는데요. 50년 화려한 공직 생활을 거쳐 그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건 내란 방조 혐의입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유능한 공직자가 되겠다던 취임 일성은 내내 흔들렸습니다. 공직자가 창의와 혁신으로 일자라는 정부를 만든 국무총리로 기억될 수 있도록 가장 가까이서 계엄 선포를 막아야 했던 그는 오히려 사후 선포문에 서명하며 비상계엄을 뒤늦게 완성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반성은 없었습니다. 그는 내란범을 배출한 국민의힘에 국정 운영을 일임하겠다는 담화를 발표하며 혼란을 자아냈습니다.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모든 국가 기능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겠습니다. 국민이 준 적 없는 권한을 스스로 여당과 나눠 갖겠다고 한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대통령 권한을 이어받은 뒤에는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겠다고 버텼습니다. 탄핵 재판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의 공백을 사실상 방조한 겁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 국회가 한 전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면서 직무가 정지됐지만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석 달 뒤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라 복귀한 한 전 총리는 돌연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안가회동의 장본인인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에 지명했습니다. 이때부터 불거진 대망론. 총리직 사퇴 다음 날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소문은 현실이 됐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통해 우리 국민의 선택을 받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내란 정권의 총리에서 정치권으로 직행한 첫날 광주에선 비난이 이어졌고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뭉쳐야 합니다. 김문수 당시 후보와의 단일화도 무산됐습니다. 초유의 새벽 기습 후보 교체 시도가 나왔던 의문, 왜 그렇게까지 대선에 나가려 하는가? 궁금증은 그가 재판정에 선 뒤 공개된 CCTV 화면 속 그의 모습에서 기억이 안 난다는 궁색한 대답에서 풀렸습니다. 실패한 정권의 공직자로서 또 정치인으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인 적 없던 한 전 총리는 이제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이제는 검찰 수사를 사실상 지휘 감독했다는 의혹까지 받는 김건희 씨의 오늘 재판에서 폭로가 터져 나왔습니다. 김 씨의 최측근인 전직 대통령실 행정관이 처음 증인으로 출석해 그동안 김 씨가 거짓 진술을 해달라고 회유했다는 내용을 증언한 건데요. 건진 법사에 이어 이른바 문고리 역할을 했던 최측근에게도 김건희 씨가 거짓 진술을 유도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구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으로 불린 김건희 씨의 최측근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처음으로 증인석에 나왔습니다. 유 전 행정관은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씨에게 선물한 샤넬 가방을 직접 교환한 인물입니다. 피고인인 김건희 씨가 자리를 비운 뒤 이어진 증인신문. 유 전 행정관은 김건희 씨가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유 전 행정관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되자 김 씨가 건진법사 심부름을 해준 걸로 하면 안 되겠냐고 부탁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진술을 한 게 맞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부탁을 받고 그렇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조사를 받은 뒤에는 김건희 씨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고 했는데 김 씨와 논의한 대로 진술했기 때문에 사후에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그래프 목걸이에 대해서는 건진법사로부터 받은 적도 김건희 씨에게 전달한 적도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앞서 건진법사도 김 씨가 거짓 진술을 부탁했다고 재판에서 증언했습니다. 김 씨가 부정청탁은 전달한 사람만 죄가 된다며 다른 사람들이 다치니 전달하지 않은 걸로 하자고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전 씨는 유경옥 전 행정관에게 가방을 교환해달라며 심부름을 시킨 게 본인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재판을 통해 김 씨가 건진과 유경옥 두 사람에게 거짓 진술을 유도한 정황이 드러난 상황. 특검 측은 김 씨가 진술을 모의할 가능성이 있다며 보석 청구를 기각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는데 재판부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지난해 비상계엄이 해제됐는데도 계엄 해제 직후 육군 본부에서 서울행 계엄버스를 탔던 장교들 기억하십니까? 계엄이 해제됐지만 2차 계엄을 일으키기 위해 장교들이 움직인 거라는 분석이 갈수록 설득력을 얻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계엄버스에 탔던 장교들 가운데 첫 징계 대상자가 나왔지만 징계가 가벼운 수준인데다 대상자는 이번 주 전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변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2.3 불법 계엄이 선포된 지 4시간여 뒤 충남 계룡대에서 육군 본부 장교 34명을 태운 이른바 계엄버스가 출발했습니다. 계엄 사령관으로 낙점된 박안수 대장의 지시로 인사와 정보 작전, 군수와 법무 등 여러 병과 장교들이 버스에 올랐습니다. 버스는 상부의 제지시로 30분 만에 논산으로 돌아왔지만 애당초 계엄이 해제된 뒤인 새벽 3시에 서울로 향한 건 2차 계엄을 노렸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방부는 버스 탑승자들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8월 중순부터 거의 다 지금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만은 국방부 자체적으로 지금 다 끝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징계 대상자는 당시 육군 법무실장이었던 김상환 준장으로 최근 근신 10일에 징계 처분이 내려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법무실장으로 누구보다 계엄의 불법성을 잘 알고 있고 상관에게도 조언할 책임이 있는데 이를 저버렸다는 겁니다. 다만 근 씨는 군 간부 징계 가운데 감봉보다 낮은 수위의 경징계에 불과합니다. 범죄행위가 결코 가볍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근신을 주었다는 것은 국방부가 이 내란을 일종의 해프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우려스럽습니다. 게다가 김 실장이 신청한 명예 전역은 반려됐지만 임기 만료로 이달 말 일반 전역을 앞두고 있고 처벌은 서류상 기록만 남을 뿐입니다. 김 실장은 당시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했으며 포고령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 또한 내리지 않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지금 상황 파악을 해야 된다. 그럼 올라가서 총장님 얼굴을 직접 보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하고 내려오겠다. 국방부는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나머지 장교들에 대한 징계도 조만간 모두 확정될 예정이라며 개인의 징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감사를 주도했던 유병호 감사위원이 기밀 누출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고발 주체가 다름 아닌 감사원인데요. 자신을 반대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표적 감찰을 벌이는 등 인사권을 남용하고 감사 과정에서 군사 기밀까지 외부로 유출한 혐의입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5달째인 2022년 10월, 감사원이 늦은 저녁 18쪽 분량의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결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전 정권 인사 20명을 검찰에 고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감사원이 보도자료 배포 과정에서 군사기밀을 불법으로 유출했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TF의 조사 결과 실제로 당시 감사위원들이 보도자료 배포를 반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도자료를 배포해야 했지만 서해 감사 지휘라인은 이를 무시하고 2차례에 걸쳐 보도자료를 뿌렸습니다. 유병호 감사위원은 당시 감사원의 사무총장을 맡아 해당 감사를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군사 기밀은 외부로 누설되면 안 되는데 그걸 감사원에서 누설을 했다고 저희가 확인한 거죠.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감사원 TF는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 등 7명을 업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유병호 위원이 사무총장 재직 시절 인사권과 감찰권을 남용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비위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자신에 반대하는 직원에 대해 감찰을 벌여 직위를 박탈하거나 좌천성 인사를 지시해 직원들에게 불이익과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는 게 TF의 설명입니다. 유병호 총장 당시에는 굉장히 공포스러운 분위기였죠.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이런 인사 조치를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그런 공포심을 갖고 이렇게 업무에 임했다고 봐야 하는 거죠. 이에 유 의원 등은 TF가 기밀 누출에 대해 일방적으로 판단해 고발한 건 위법하다고 주장했고 인사와 감찰 등에 대해선 사무총장이 직원을 지휘 감독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감사원 TF 출범에 불만을 표해온 유 의원은 최근 최재해 전 감사원장의 퇴임식에서 노래 세상은 요지경을 틀고 최 전 원장과 정상호 사무총장 사무실에 엿을 보내는 등 기행을 벌인 바 있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안팎에서 거센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안창호 위원장이 MBC 취재진에게 자신은 직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며 사퇴 거부 의사를 밝히고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 의결 역시 정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은 인권연구자 700여 명이 안 위원장 즉각 사퇴 촉구 성명을 냈는데요. 강은 기자입니다. 윤석열 방어권 보장을 시작으로 내란 가담 공직자를 조사하는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 설치 거부를 주도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인권위 안팎의 사퇴 요구에 직면한 안 위원장을 오늘 직접 만났습니다. 사퇴해야 된다는 비판이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국민의 인권과 인권위의 독립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위원장직을 계속 수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걸까요? 문제 없습니다. 자신과 인권위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는 결정적 계기였던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의 정당성 여부를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의결한 게 정당했다는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신 걸까요? 적법 절차 지키라고 한 것입니다. 비상계엄을 옹호한 거 아니냐는 지적이 한 이제 1년 내내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결정문을 잘 읽어보시고 문제 제기를 하십시오. 헌법 존중 TF 설치에 반대한 이유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반대표 던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유 좀 여쭤볼 수 있을까 해서요. 셀프 면죄부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인권위 내부 게시판엔 오늘도 본인에게 맞는 자리를 찾길 바란다. 직원들이 더 힘들지 않도록 빨리 결정하라는 사퇴 촉구 글이 이어졌습니다. 인권위 직원이 자기 이름을 공개하고 쓴 글이 25개에 이릅니다. 인권위 밖에선 송두환, 최영애, 안경환 등 전직 인권위원장과 36개 시민단체에 이어 오늘은 인권연구자 734명이 실명으로 안 위원장 체제에서 인권위 정상화를 기대할 수 없다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강은입니다. 파란색으로 미세먼지 농도 1을 표시한 MBC 뉴스데스크의 일기예보가 특정 정당을 연상시킨다며 중징계했던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법원에서 취소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방송은 선거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선방심의위의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류희림 방심위원장과 백선기 선방심의위원장 체제에서 MBC에 내려진 18건의 제재 중 1심 판단을 받은 15건이 모두 취소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7박 10일간의 중동 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오늘 오전 귀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바로 집무실로 출근해 국내 현안을 보고받고 업무 지시를 내렸는데요. 최근 내란 재판 과정에서 일어난 변호사들의 사법부 모독 행위와 검사들의 집단 퇴정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방청권 없이 재판에 들어왔다 감치 결정이 내려지자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이 소란을 피웁니다. 말씀하시면 감시합니다.
유튜브에 나가선 감치 결정을 내린 이진관 재판장을 향해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불법 구금에 대한 책임을 진관위가 져야죠.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가 하면 수원지법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선 검찰이 재판부의 국민참여재판 결정 등에 반발해 집단 퇴정하기도 했습니다. 7박 10일간의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법정에서 벌어진 사법 모독 행위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감찰하고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 분립과 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임을 강조하며 한국당을 밟은 지 7시간여 만에 나온 강한 우려와 유감. 이 대통령은 법관에 대한 모독이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이며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행위가 법정 질서를 해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법원행정처는 김용현 변호사들의 법정 모독 행위를 경찰에 고발한 상태로 이번 지시로 인해 경찰 수사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서 퇴정한 검사들에 대해선 역시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이 감찰에 나설 걸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양양 공무원의 계엄령 놀이 폭행과 괴롭힘 사건에 대한 경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가해자는 쉬는 시간조차 괴롭히며 보냈는데요. 피해 환경미화원을 쓰레기통 취급하며 담배꽁초를 던지고 줍게 하는 행동을 매일 반복했습니다. 경찰은 또 어떤 방법으로 괴롭혔는지 추가 괴롭힘 사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하라 기자 단독 보도입니다. 가해자가 쓰레기 수거차를 일찍 출발시키자 환경미화원들이 이를 따라가랴 쓰레기를 주우랴 정신이 없습니다. 고통스러운 뜀박질이지만 중간에 담배 휴식 시간 10분 동안은 멈출 수 있습니다. 한 대 있을 때도 있고 아니면 2대 와서 막 잠깐 쉬었다가 놀다가. 낙산사 주차장 뒤편. 하지만 이곳에서도 피해 환경미화원에 대한 괴롭힘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미화원들의 담배꽁초를 모으는 재떨이통 담당이었습니다. 예, 저희가 미화원이니까 이제 꽁초를 막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내릴 때 물병을 갖고 내려가지고. 하지만 가해자는 담배꽁초를 환경미화원에게 던진 뒤 이걸 줍게 했습니다. 몸에 이렇게 던질 때도 많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 발 쪽에 그냥 이렇게 던져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불붙은 꽁초를 몸에다 던지기도 했는데 모욕적인 일상은 계속됐습니다. 쓰레기 봉투인 것 마냥 그 친구한테 이렇게 습관적으로 계속 던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가해 공무원은 피해자를 모두 앞에서 이렇게 불렀다고 했습니다. 쓰레기를 이렇게 버리는 거야 이러고 저한테 던지고. 예. 친구들 앞에서 뭐 저보고 이제 뭐 쓰레기나 재떨이라 그러니까. 이른바 꽁초 셔틀은 3개월 동안 매일 아침 반복됐습니다. 다른 동료들은 이런 괴롭힘을 보고도 별다른 제지나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습니다. 본격적인 조사에 나선 경찰은 이불말이 폭행이나 속옷 검사 이외에 일상적인 괴롭힘이 어떤 유형으로 이루어졌는지 중점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오늘 피해 환경미화원들의 진정서가 접수됨에 따라 본격 조사에 나섰고 행정안전부는 양양군이 피해 사실을 인지한 후 가해자 측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경위와 피해자 분리 조치를 제때 이행했는지에 대한 감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30대 남성이 술에 취해 대리운전 기사에게 운전을 부탁하고는 갑자기 욕을 하고 폭행을 시작하더니 대리기사를 밀쳐내고 운전을 했습니다. 60대 대리운전 기사는 안전벨트도 풀지 못하고 차 밖에 매달려 1km 넘게 끌려가다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살인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혜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14일 새벽 1시쯤 대리운전기사 62살 김모 씨는 대전 전민동에서 술에 취한 손님을 대신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30대 남성 승객이 차량이 출발하자 갑자기 김 씨를 향해 욕설을 퍼부으며 김 씨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운전대를 빼앗겠다며 차 밖으로 밀쳐냈고 그대로 달렸습니다. 하지만 차 밖엔 대리운전기사가 안전벨트에 걸려 있는데도 1.5km가량을 이동하다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춰섰습니다. 폭행에 못 이겨서 저희 아버지가 문을 급하게 열고서 이제
안전벨트도 채 풀르지 못했으니까. 김 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전직 언론인이었던 대리기사는 10년 전부터 대리운전을 하며 두 자녀를 키웠습니다. 사고를 당하던 날엔 대전에서 청주로 가면 4만 원을 벌 수 있다며 손님을 받았다가 참변을 당한 겁니다. 생계 위해서 저희 남매를 혼자 키우셨거든요. 너무 참담하죠. 너무 잔혹한 사건이라서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30대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사고 당시 남성은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사람을 매달고서 주행을 하는 게 그것도 그렇게 짧은 거리도 아니고 1.5km면 굉장히 긴 거리거든요.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기억이 안 난다면서 후회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차량 내 블랙박스에 녹음된 사고 당시 음성에는 승객이 대리기사를 때리는 상황 등이 녹음되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건 당시 주변 CCTV엔 차량이 운전석 옆문이 열린 채 빠른 속도로 달리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30대 남성을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MBC 뉴스 이혜현입니다. 얼마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사팀 문건이 대거 사내로 유출되면서 노조 사찰 의혹이 불거졌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MBC가 유출된 문건들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사측을 상대로 통상임금소송에 참여한 직원 명단을 관리하며 인사상 불이익을 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먼저 김지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4월 작성된 핵심 인력 선발 명단이란 제목의 삼성 바이오로직스 내부 문건.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핵심 인력을 관리하는 삼성의 리텐션 제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엑셀 파일에는 간부 4명과 사원 4명이 2월에 T3로 선정됐다고 나옵니다. T3는 인센티브 지급 대상자입니다. 그런데 석 달 뒤 5월에 8명 모두 제외됐습니다. 비고란을 보면 3명은 휴직, 퇴직 예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5명 옆에는 통상임금소송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노조는 지난해 3월 회사 측을 상대로 통상임금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1년부터 2년 6개월 동안 지급된 명절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수당을 재산정하란 겁니다. 노조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회사가 직원에게 약 80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해당 소송에는 전체 직원의 20%인 1,2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노조 측은 사측이 소송 참여 직원을 색출해 인센티브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소수를 선발하는 이런 핵심 인재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HR 제외 의견을 줌으로써 불이익 처분을 했다라고. 25년 경영지원센터 승격심사 대상자란 제목의 또 다른 문건. 노조가 제시한 두 쪽 분량의 문건에는 승격심사 대상자 96명의 이름과 직책 등 기본 정보, 어학과 연봉 등급 등이 기록돼 있습니다. 비고란에 소송이 등장하는 사람은 모두 10명. 이들 모두 인사팀 HR 의견에 X표가 적혀 있습니다. 4명은 팀 추천 등급상 A+, 2명은 A라고 나오는데 인사팀은 X표를 제시한 겁니다. 노조는 여기 나오는 소송도 통상임금소송을 말한다며 X는 인사팀이 승격 불가 의견을 제시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이 실제 승진해서 누락됐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MBC는 소송이 통상임금 소송을 뜻하는지, 소송 참여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줬는지, 인사팀이 소송 참여자에 대해 승진 반대 의사를 밝혔는지 물었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 측은 모든 질문에 대해 진행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MBC가 확보한 문건은 또 있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자사 노동조합에 기부금을 낸 직원 800여 명의 명단을 따로 정리해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노조가 사측이 조합원들을 따로 관리해 불이익을 줬다고 의심하는 이유입니다. 이어서 차우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1월 24일 작성된 기부금 신청 리스트라는 제목의 엑셀 파일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직원 5천여 명 가운데 860여 명이 부서와 입사 경위 등이 정리돼 있습니다. 숨겨져 있는 파일을 열어보니 어디에 얼마나 기부했는지 구체적인 정보가 나옵니다. 기부처는 한 곳, 삼성 바이오로직스 상생노동조합입니다.
노조는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위해 조합비 영수증을 회사에 낸 직원들을 사측이 따로 관리한 자료라고 의심합니다. 노조는 사측이 이를 인사에도 이용했다고 주장합니다. 올해 2월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또 다른 인사팀 문건. 특이사항에 이슈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슈 1이나 이슈 2, 아니면 이슈 1, 2가 동시에 적혀 있습니다. 이슈 1, 2는 다른 문건에도 등장합니다. 인사팀이 핵심 인력 폴더 안에 들어있는 부사장님 상무님 피드백 방향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보면 이슈 1만 제껴라고 적혀 있습니다. 노조는 그 옆에 있는 시옷이 소송을 뜻한다며 이슈 1이 통상임금 소송 참여자라고 주장합니다. 또 이슈 2는 기부금 신청 리스트에 들어있는 직원, 즉 조합원을 별도로 표시해 놓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에 있는 리스트의 금액을 비교해보고 금액이 동일하고 그런 것들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이게 동일한 자료구나. 이슈 딱지가 붙으면 승진이나 핵심 인력 선발 등에서 불이익을 준 거라는 게 노조 주장입니다. 친노조적인 근로자들을 별도로 관리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슈 1은 통상임금 소송 참여자, 이슈 2는 노조원을 뜻하는 건지, 그리고 이슈 대상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건지 묻는 MBC 질의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측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자세히 답하긴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차우영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측이 삼성그룹의 사업지원 TF에 인사 관련 내용들을 보고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도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사업지원 TF는 삼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았던 미래전략실이 국정농단 사태 이후 해체되면서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계속해서 원석진 기자 단독 보도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인사팀 문건에는 서초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서초는 삼성전자 사업지원 TF가 있는 곳으로 지난 2017년 국정농단 사태 연루 논란으로 해체된 미래전략실 대신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이 가운데 문건 하나를 보면 지난 3월 삼성 바이오로직스 인사부서 소속 팀장과 삼성전자 사업지원 TF의 부장 간 대화가 나옵니다. 삼성 바이오 쪽 팀장이 사업지원 TF 부장에게 리텐션 간부 인원수를 조정 중이라며 부장님께 보고 드릴 요량으로 사유를 좀 정리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 사이 여러 차례 메일도 오갔습니다. 지난해 5월 삼성 바이오 측이 사업지원 TF 쪽에 보낸 메일입니다. 지난 2월 말 로직스의 핵심 및 리텐션 인력을 보고 드린 후 휴퇴직자 4명과 특이 인력 5명이 발생해 명단을 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특이 인력 5명은 차상위 우수 인력 4명으로 대체 선발한다고 합니다. 그 옆에는 소송 관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노조 측은 여기서 등장한 소송이 지난해 3월 삼성 바이오로직스 노조가 회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이라고 주장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소송에 참여한 특이 인력들을 핵심 인력에서 제외하고 사업지원 TF에 보고한 거라는 게 노조 주장입니다. 현재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화재, 삼성 디스플레이 등 그룹사 5곳에서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삼성 초기업 노조 소속인 삼성전자와 바이오로직스, 디스플레이 3곳에서만 8,100여 명이 참여했고 노조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회사는 400억 원 넘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룹사 전반적인 차원에서 단순히 어떤 인사정보 수집하는 차원을 넘어서 노동자 활동을 좀 견제하고 부당하고 개입하려고 하는 그런 부당 행위가 있었다라고 좀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메일에 나오는 소송이 통상임금 소송이 맞는지, 소송 참여를 이유로 핵심 인력에서 제외했는지, 이를 사업지원 TF에 보고했는지 묻는 MBC 질의에 모두 진행 중인 사안이라 답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업지원 TF는 같은 질문에 대해 자신들은 계열사의 사업을 지원하는 조직이라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MBC 뉴스 원석진입니다. 부유층을 노리고 수십 차례 미행한 뒤 아파트 주차장에서 납치하려 한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CTV를 가리고 납치를 시도했지만 미처 가리지 못한 CCTV에 범행 장면이 그대로 찍혔습니다. 이승현 기자입니다. 지난 8월 26일 밤 9시 반쯤 인천 부평구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두 남성의 실랑이가 격렬한 몸싸움으로 번집니다. 차 뒤로 숨는 듯 했던 남성이 다시 나타나자
다른 남성이 놀라 달아납니다. 둔기를 피해 필사적으로 주차장을 빠져나가자 추격을 포기한 가해자도 현장을 벗어납니다. 가해자는 이곳에 주차된 차 문에 접착제까지 뿌려가며 피해자가 당황한 틈을 타 범행을 시도했습니다. 중소기업 대표인 60대 남성에게 둔기를 휘두른 가해자는 이튿날 붙잡혔습니다. 중국에서 귀화한 30대였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 이런 일이 있을 줄은 몰랐고 조금 놀라기도 하고. 가해자는 경찰에서 진술을 거부했지만 휴대폰이 열리면서 범행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휴대폰 디지털 증거 분석에서 중국어 통화 녹음과 메모 수천 건이 나왔고 검찰은 이를 토대로 공범이자 사촌동생인 30대 중국인을 찾아냈습니다. 이들은 범행 석 달 전부터 부유층을 물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5월 인천의 금은방업주가 첫 범행 대상이었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접착제를 뿌려 실명시킨 뒤 망치로 때리자는 대화까지 오갔습니다. 전기 충격기와 흉기도 미리 구입했지만 인적이 드문 범행 장소를 찾기 힘들자 대상을 중소기업 대표로 바꿨습니다. 이들은 피해자 주거지를 포함해 평소 자주 갔던 카페와 골프장을 40차례 미행했고 냉동 차량도 준비해 놓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범행에 앞서 CCTV에 접착제를 뿌려 가리기도 했습니다. 안매장할 장소를 사전에 물색한 내용들이 확인이 되었고 검찰은 이들이 거액의 몸값을 챙긴 뒤 해외로 도주하려 한 것으로 보고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덤프트럭 같은 대형 화물차는 운전석이 승용차와 비교해 상당히 높죠. 이렇다 보니 측면 시야에 사각지대가 넓고 우회전 사고가 발생하면 치사율이 승용차의 27배가 넘는다는 조사 결과도 있는데요.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민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1일 아침 서울 중랑구 25톤 덤프트럭이 우회전을 하다 옆에 가던 자전거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그제 충북 청주에선 새벽 출근길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이 좌회전하던 3.5톤 트럭에 치여 숨졌습니다. 두 사건 모두 운전자는 보행자를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21톤 덤프트럭에 직접 타봤습니다. 운전자 눈높이로 오른쪽을 바라보면 이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사각지대에 모형들이 늘어서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그대로 우회전했다면 사고가 나는 셈입니다. 키 120cm 어린이 모형은 트럭에서 최소 4m는 떨어져야 운전자 눈에 겨우 보입니다. 165cm인 성인도 트럭의 2m 내에 서면 운전자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화물차 8종류를 실험했더니 오른쪽 사각지대 길이가 평균 8.17m로 승용차보다 3m 더 길었습니다. 차체가 높다 보니 사각지대도 더 넓은 겁니다. 지난 2020년부터 5년간 덤프트럭 사고는 모두 1,020건. 이 중 20% 넘는 209건이 우회전 중에 발생한 사고입니다. 특히 우회전 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치사율은 22로 승용차 0.8과 비교하면 27배가 넘습니다. 사각지대에 대한 해외 기준은 엄격합니다. 유럽연합은 3.5톤이 넘는 화물차는 보행자를 감지하는 경고등이나 경고음 장치를 반드시 달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선 12톤 이상 화물차는 시야 확보가 안 되면 경고장치 없이 런던 시내로 아예 들어올 수 없습니다. 대형 차량 사각지대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첨단 장치를 장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사각은 바로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치사율도 더 높아지는 만큼 우리나라 역시 엄격한 안전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자, 그러면 자율주행 차량은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국내에 딱 한 대뿐인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차 운행을 지켜봤더니 우회전할 때 자전거가 등장하자 금세 차량이 멈춰섰습니다. 이렇게 국내 자율주행 기술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운행이 허락된 도로가 많지 않아 기술 개발이 어렵다는데 내년에는 우리도 미국과 중국처럼 자율주행 도시가 생길 전망입니다. 윤수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율주행을 시작합니다. 운전석에 사람이 없는데도 스스로 출발합니다. 차선도 알아서 바꾸고 신호등이 갑자기 노란불로 바뀌어도 능숙하게 교차로를 건넙니다. 우회전하다 자전거를 발견하자 급하게 멈춰서기도 합니다. 국내에 딱 한 대뿐인 운전자 없이 주행 허가를 받은 차량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시범운행 노선에서만 달릴 수 있습니다. 저희는 하루에
20바퀴에서 30바퀴 사이 돌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은 다양한 주행 경험을 AI한테 학습시켜 발전하는데요. 지금은 허가된 노선을 다니다 보니 기술 개발이 더딘 상황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도시에선 자율주행 차량이 자유롭게 돌아다닙니다. 구글 웨이모와 중국 바이두의 누적 주행거리는 1억 킬로미터가 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기업을 합쳐도 1,300만 킬로미터 수준,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데이터가 곧 기술력인 시장에서 한참 뒤처진 겁니다. 차를 쳐다보고 있는지 핸드폰을 보면서 가는지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차량이 이제 주행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러려면 관련된 데이터가 필요한데, 정부는 내년부터 자유롭게 자율주행이 가능한 실증 도시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자율주행 차량이 촬영한 원본 영상을 모자이크 없이 인공지능이 학습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10년 뒤 자율주행 시장 규모는 우리 돈으로 1경 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소 100대 이상의 자율주행차를 투입하여 자율주행의 핵심인 다양한 주행 데이터 학습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다만 사고가 났을 때 책임 소재를 가릴 법적 근거와 택시업계와의 생길 수 있는 갈등을 조정할 사회적 합의도 마련해야 합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폭염특보가 발령됐던 지난 7월 이마트 트레이더스 지하주차장에서 카트를 정리하던 직원이 쓰러져 숨진 뒤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국과수 소견이 나왔는데요. 경찰이 4개월여의 수사 끝에 폭염안전수칙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책임자들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조건희 기자입니다. 경기 고양시 이마트 트레이더스 일산점 지하주차장. 지난 7월 8일 밤 9시 반쯤 이곳에서 카트를 정리하던 63살 홍모 씨가 갑자기 쓰러져 숨졌습니다. 당시는 폭염경보가 발효돼 있었고 주차장 내 체감 온도가 34도를 넘겼습니다. 지금은 거의 필요좀 주차장이니까 차도 뽑아주는 날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남성이 온열 질환으로 사망했다는 최종 소견을 내놨습니다. 경찰은 노동자 보호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며 해당 마트 점장과 안전관리자 등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체감온도 31도 이상 작업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폭염안전 5대 수칙 중 3가지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냉각조끼 등 노동자를 위한 보냉 장비를 구비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일 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하도록 하는 규정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냉방 장치를 충분히 설치해야 하는데 주차장에 냉풍기는 2대였습니다.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인재였다는 게 경찰의 결론입니다. 이마트 측은 직원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전한 근무 환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고 주차장에 보냉 장비와 생수 체온계 등을 배치하고 이동식 에어컨 8대를 추가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건입니다. 기업들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안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총수 일가의 지배권 강화 수단으로 악용됐던 자사주를 손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굴레를 벗어나자는 건데요. 김건휘 기자입니다. 자사주는 회사가 갖고 있는 자기 회사 주식을 말합니다. 여기 100억 원짜리 기업이 있습니다. 전체 주식수는 100주인데 회사가 50주를 자사주로 매입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매입한 자사주 50주를 다 소각, 즉 없애면 어떻게 될까요? 전체 주식수는 50주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주식수가 줄었다고 회사 가치가 바뀌진 않죠. 기업의 가치는 그대로 100억 원입니다. 결국 남은 주식의 주당 가치가 2배로 올라가는데요. 주주한테 좋은 겁니다. 자사주 소각은 그래서 배당과 함께 대표적인 주주 환원 정책이라고 불립니다. 자사주를 매입을 하면 실질적인 주가 부양 효과가 없습니다. 소각을 해야만 실질적인 주가 부양 효과가 있죠. 여당은 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인데요. 올해 안에 처리할 계획입니다. 기업이 자사주를 새로 샀다면 1년 안에, 이미 갖고 있는 자사주는 1년 6개월 안에 모두 소각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 기업들은 자사주를 기업 가치 제고가 아니라 재벌 총수의 경영권 방어용으로 주로 써왔습니다. 앞으로는 이걸 막겠다는 겁니다. 자사주는 회사의 자산이고 경영권 방어를 위해 주식이 필요하다면
회사 돈이 아닌 사비로 사라는 뜻입니다. 한국에서는 자사주 매입이라는 게 원래의 애초에 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사용됐습니다. 그렇게 자사주가 사용되는 나라는 전 세계에 어디도 없고요. 하지만 재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영권 보호 효과가 없으니 자사주를 살 이유가 사라져 주가 부양은 더 어려워지고 오히려 적대적 M&A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의무화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다소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법안이 미흡하다고 반발합니다. 경영상 목적일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자사주 보유를 허용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건우입니다. 앞으로 약 5시간 뒤인 새벽 1시경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우주에 도전합니다. 바로 누리호 4차 발사가 예정돼 있는데요. 우주항공청은 현재 정확한 발사 시각을 최종 논의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카운트다운만 남긴 전남 고흥 나로 우주센터를 연결합니다. 이지은 기자, 다시 시작되는 우주 여정, 정확한 발사 시각은 결정됐나요? 네, 조금 전 결정이 됐습니다. 누리호는 예정대로 내일 새벽 0시 55분 네 번째 우주로의 여정에 도전하게 됩니다. 네 번째 비상,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오전 11시쯤 발사대가 모두 설치됐고 누리호에 연료 전력을 공급하는 엄빌리칼 장치, 우리말로 탯줄도 연결됐습니다. 발사 4시간 전부터, 그러니까 오후 9시쯤 연료가 주입되기 시작하고요. 모든 게 정상이면 10분 전부터 발사 자동 운용 프로그램이 가동됩니다. 어제는 강풍이 불었지만 오늘은 바람도 잦아들어 발사에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현재로서 모든 게 순조로워 보입니다. 누리호 발사의 성공 여부는 언제쯤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누리호가 인공위성들을 궤도에 올려놓는 비행 과정은 25분이면 끝납니다. 우주청은 발사 약 1시간 뒤 새벽 2시경 1차 결과를 발표합니다. 예전 발사와 비교해보면요. 1차, 2차 때는 발사 능력만 실험을 했고요. 3차 때는 큐브위성 1기를 실었지만 위성을 내보내는 사출엔 실패했습니다. 이번 4차 누리호엔 13개의 위성이 실렸습니다. 무게만 2배 이상 늘었고 13개를 궤도에 올리는 임무도 훨씬 까다로워진 겁니다. 1차부터 3차는 정부가 주도했지만 이번엔 민간 기업 한화가 누리호 조립과 제작을 주도한 점도 달라진 점이고요. 또 주탑재 위성의 오로라 관측 임무를 위해 처음으로 캄캄한 새벽 발사됩니다. 이곳 우주센터 주변엔 일반 차량 접근이 제한되고 있고 군경도 배치가 됐습니다. 발사 2시간 전부터는 선박과 항공기 운항도 제한됩니다. 네 번째 도전을 앞둔 나로 우주센터에서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 발사를 위해서는 기술적 준비뿐 아니라 날씨나 다른 조건들도 맞아야 하는데요. 이번 발사는 발사 가능 시간이 20분에 불과하고 고려해야 할 변수들이 많습니다.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의 조건을 김윤미 기자가 짚어보겠습니다. 누리호에 실린 차세대 중형 위성 3호의 주 임무는 오로라 관측. 태양광을 피할 수 있는 최적의 관측 궤도에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이 궤도에 올릴 수 있는 발사 시각은 0시 54분부터 1시 14분까지 단 20분만 허용됩니다. 변수는 바람과 낙뢰, 기압 등 날씨 요인, 이번엔 장애물까지 있습니다. 축구장 크기 우주정거장이 발사 궤도에 근접하는 겁니다. 1시 12분에는 200km 이내로 접근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찍 발사하는 게 좋습니다. 아마 1시 12분 때나 1시 10분 때 그 국제 우주 정거장이 좀 저희 근접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누리호가 날아올랐다면 다음 관건은 떨어져야 할 부품이 제때 떨어지는 겁니다. 공기 마찰에서 위성을 보호하는 덮개인 페어링. 대기가 희박해지는 고도 201km에서는 떨어져야 누리호가 제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2009년 누리호의 전신인 나로호 1차 발사 당시 페어링 한쪽이 분리되지 않아 무게 때문에 속도를 못 낸 나로호는 위성을 제 궤도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누리호 1, 2, 3단의 분리가 정확한 타이밍에 이루어지지 못해도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우주 궤도는 고도에 따라 위성이 제 궤도에 머물 수 있는 균형 속도가 다릅니다. 이번에 누리호에 실린 위성이 향하는 600km 궤도에서는 초속 7.5km가 균형 속도입니다.
위성 속도가 이보다 느리면 중력에 끌려 지구로 추락하고 더 빠르면 궤도 바깥으로 벌어져 우주미아가 됩니다. 이게 고도도 중요하지만 속도도 중요합니다. 속도가 지금 저희가 요구하는 게 초당 7.5km거든요. 그 속도가 되었을 때 3단이 중지하고 그다음에 이성을 분리하는. 2021년 누리호 1차 발사 당시 3단 엔진이 계획보다 46초 일찍 꺼지면서 위성 분리 속도가 떨어졌고 결국 위성을 궤도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변수를 뚫고 누리호가 다시 한번 위성을 정확한 궤도에 올릴 수 있을지 우주를 향한 도전은 잠시 뒤 시작됩니다.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서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누리호 4차 발사는 지난 1, 2, 3차 때와 다르게 새벽 시간에 발사합니다. 첫 야간 발사인데요. 누리호에 실린 탑재 위성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최적의 궤도를 계산해서 발사 시간을 정하게 됩니다. 누리호는 어떤 비행 과정을 거쳐 임무를 수행하게 될지 이상민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누리호 4차 발사는 기본적으로 지난 2023년의 3차 발사 때와 거의 비슷하게 진행됩니다. 마치 신형 자동차의 주행 성능 시험과 마찬가지로 같은 재원의 발사체를 여러 번 발사해서 기술적 신뢰성을 높이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자, 누리호는 북쪽을 영도로 봤을 때 정반대쪽인 남쪽 170도 발사 방해각을 따라 날아오릅니다. 일본이나 필리핀 등 주변 나라를 침범하지 않으면서도 낙하물이 안전하게 바다에 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륙 후 125초, 2분 5초가 지나 고도 63.4km에 도착하면 발사체 가장 아래쪽 1단이 분리됩니다. 그리고 1분 49초가 더 지나 고도가 201km를 넘으면 위성을 감싸고 있던 일종의 보호덮개인 페어링이 동시에 분리됩니다. 이 구간에 도착하면 대기가 얇아져서 별다른 저항이 없기 때문에 무게를 줄이기 위해 떼어내는 겁니다. 페어링이 분리되고 38초 뒤 고도 258km에서 2단이 분리되면서 3단 엔진이 연소되는데요. 이때부터 약 8분 55초가량 더 비행하게 됩니다. 지난 3차 발사 당시보다 목표 고도가 50km 높아졌기 때문에 3단 엔진 연소 시간도 25초 정도 늘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륙 후 13분 27초가 지나서 고도가 600km에 다다르면 3단 엔진의 연소가 종료되면서 누리호의 임무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바로 위성을 제 궤도에 올리는 일인데요. 먼저 오로라를 비롯한 지구 대기 관측의 임무를 맡은 차세대 중형위성 3호가 분리됩니다. 이어서 12개의 큐브 위성을 내보내는데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18초에서 23초의 간격을 두고 2개씩 양쪽으로 내보냅니다. 위성을 모두 궤도에 올리고 나면 누리호의 임무도 끝납니다. 모든 일을 마친 누리호 3단은 다른 위성과 함께 지구 궤도를 돌다가 20년에서 30년 정도가 지나면 대기권으로 추락합니다. MBC 뉴스 이상민입니다. 법원 행정처를 폐지하고 법관이 아닌 사람들이 판사 인사에 참여하도록 하는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을 두고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 101조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라고 돼 있는데 사법권에는 인사 같은 사법행정권까지 포함이 돼 있다는 해석 때문입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법원 행정처 폐지 방안은 행정처 대신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들고 총 13명의 위원 가운데 최대 9명을 법관이 아닌 사람들로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대법원장이 가지고 있는 판사 인사권도 이 위원회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공청회에 나온 법원 행정처 소속 판사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헌법상 법원에만 속하는 사법권은 인사 같은 사법행정권까지 포함돼 있다는 겁니다. 사법행정은 재판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헌법 교과서에서도 사법권에는 당연히 사법행정권이 포함된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직접 헌법 교과서를 살펴봤더니 사법행정이 사법권에 들어간다는 교과서가 여럿 있었습니다. 다만 직전 헌법재판연구원장의 교과서엔 법관이나 법원 직원 인사, 예산 등 사법행정 사무는 사법권에 속하지 않는다고 돼 있었고 사법권에 사법행정권이 포함되는지 학설이 갈린다는 교과서도 있었습니다. 법원행정처를 주축으로 한 재판 개입 등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가 터진 후 대법원장에 집중된 힘과 행정처의 관료와 정치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공감대를 얻어왔습니다.
법관의 특권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시민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사법의 독립입니다. 법원 내부에선 외부 위원들이 주축이 된 위원회가 외풍에 흔들리지 않으리란 보장이 어디 있느냐는 우려와 법원이 자체적으로 이러한 개혁을 실현할 가능성은 없다는 게 과거 사례로 드러났다는 자조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사법행정권에 대한 해석이 갈린다는 건 어쨌든 위헌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위헌이란 판단으로 자칫하면 개혁의 정당성마저 잃게 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좀 더 면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FA 자격을 다시 얻고도 신청하지 않았던 김재환 선수가 조건 없이 두산을 떠나게 됐습니다. 4년 전 맺은 FA 계약 옵션에 따라 방출 선수 신분이 된 건데 FA 보상 제도의 허점을 파고든 꼼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명록 기자입니다. 통산 276홈런을 친 거포 김재환은 4년 전 두산과 총액 115억 원의 FA 계약을 맺으면서 옵션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FA 계약이 끝나는 2025 시즌 뒤 두산과 우선 협상을 진행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자유계약 선수로 풀어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재환은 올 시즌 종료 후 FA 자격을 재취득하고도 신청하지 않았고 4년간 타율 2할로 오픈해 75홈런이란 평범한 성적에도 올해 연봉에 준하는 조건을 제시한 두산과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말 그대로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B등급인 김재환을 FA 선수로 데려가려면 보상 선수와 보상 금액을 원소속팀에 줘야 하지만 김재환은 표면적으로 방출 형태가 되면서 아무 조건 없이 9개 구단과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이 때문에 김재환 측이 FA 제도의 허점을 파고들어 꼼수를 부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O는 현행 FA 보상 제도를 무력화할 수 있는 이 같은 계약 형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김재환 등 다수의 선수들이 속한 리코 스포츠 에이전시가 구단과 협의 없이 시즌 중에 선수 소통 앱을 운영하며 상업적 활동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KBO는 야구 규약과 계약서 조항 위반 등에 대해 선수협과 함께 면밀히 조사해 필요하면 제재 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되자 해당 에이전시는 어젯밤 사과문과 함께 앱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여자 배구에 자이언트 베이비라는 별명을 가진 무서운 신인이 등장했습니다. 도로공사의 신바람 9연승을 이끌고 있는 고3 이지윤 선수를 박재용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상대 스파이크를 막아내는 철벽 블로킹에 구석을 파고드는 날카로운 속공, 여기에 허를 찌르는 이동 공격까지 베테랑 배유나의 부상 공백으로 나선 데뷔전부터 시작해 신인답지 않은 노련함으로 도로공사의 9연승을 이끌고 있는 고3 신인 이지윤입니다. 팬들이 저한테 도로공사에 복덩이가 들어왔다고 제가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는 거에 되게 영광스럽고 또래보다 배구를 늦게 시작했지만 큰 신장에 남다른 운동신경까지 갖춘 이지윤. 연령별 대표팀을 월반하며 초고교급 실력을 인정받았고 올 시즌 전체 1순위로 프로 무대를 밟았습니다. 포환 던지기랑 높이뛰기 킨볼이라는 종목을 했었는데 6학년 때 아버지가 제대로 배구를 해보지 않겠냐. 초등학교 때 77, 지금은 188 정도 되는 것 같고요. 2시즌 연속 영플레이어상을 배출한 김종민 감독의 특별 과외로 더 무섭게 진화 중인 특급 신인. 이런 데 맞으면 다 튀어버린다고. 이 약간 손목만 딱 이 힘 부드럽게. 뭐 지금처럼만 하면 뭐 네가 받는 거지. 자이언트 베이비라는 별명답게 쟁쟁한 언니들을 제치고 압도적인 이동 공격 성공률을 기록하며 양효진, 이다연을 잇는 차세대 미들블로커 제목으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자이언트 베이비가 좋은 것 같아요. 통합 우승을 목표로 잡고 싶고 영플레이어상 꼭 탈 수 있게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MBC 뉴스 박재용입니다.
내일은 하루 걸러 또 추위를 부르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중국 바레만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내일 오전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고요. 비구름 뒤로는 북쪽 한기가 강하게 내려와 모레 아침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5에서 많게는 20mm가량으로 이번에도 많진 않겠습니다. 다만 벼락과 돌풍, 우박을 동반해 요란하겠고요. 강원 산지 지역은 3에서 8cm 안팎의 다소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한편 누리호 발사 예정인 나로 우주센터는 내일 새벽 1시 기준 대체로 맑겠고요. 바람도 초속 2에서 3m로 비교적 잔잔하게 불면서 날씨가 변수로 작용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내일 오전부터는 대부분 해안 지역에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요. 비와 눈은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보시면 서울이 5도, 광주도 5도로 출발하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10도, 대구 1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주말엔 큰 추위 없겠지만 밤사이 중북부에는 비가 조금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막아야 할 내란 앞에서 해야 할 일은 연거푸하지 않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강행하면서 내란 세력을 뒷받침해준 자에게 다시는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게 해야 한다며 구형된 징역 15년. 내란이 성공했다면 아마 15년 이상 권력을 누렸을 걸 생각했을 때 마음이 무겁습니다. 수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